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엄마가 나 키웠다며. 근데 이제는 또 예쁜 딸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깟 돈이 뭐라고. 이제야 말하는 건데. 독한 세상,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배다른 오빠 2명과 함께 살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주정뱅이인 친엄마와 이혼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3년 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어머니와 배다른 오빠 2명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어머니의 남동생, 즉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분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배다른 오빠 2명이 집에 들어오자 외삼촌이랑도 빨리 친해져야 하니 함께 식사를 하자며 초대를 하셨어요. 외삼촌은 흔쾌히 아버지의 초대에 응했고 식사를 하기로 한 날에 저희 집에 찾아왔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바로 합치셨기에 저는 이날 외삼촌을 처음 뵙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주한 외삼촌은 새어머니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죠. 지나치게 껄떡대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제가 보기에도 돈에 눈이 멀어 보였거든요. 둘이 결혼했으면 이제 나한테는 그쪽이 형님이 되는 건가? 우리 누나 그쪽보다 8살이나 어린 거 알고 있죠? 우리 누나랑 조카들 평생 책임질 순 있어요? 돈은 뭐 얼마나 있어요? 이 집 한 2억 정도는 하나? 이 집 한 2억 정도는 하지. 저남 너무 걱정하지 마. 정윤이 나보다 한참 어린 거 잘 알고 있고 진호도 이제 내 가족으로 들어왔으니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릴게. 저남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래요. 뭐 이왕 이렇게 엮였으니 죽으나 사나 가족으로 살아야지 뭐.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돈 좀 있으면 줘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차비를 다 써서 돈이 한 푼도 없네. 외삼촌이 아버지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자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싸늘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외삼촌 등짝을 몇 번 치면서 집에 갈 때 본인이 대신 주겠다며 밥이나 얼른 먹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행히 외삼촌은 더 이상 소란 피우는 것 없이 밥만 먹고 집에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새어머니랑 배다른 오빠들도 불편한데 외삼촌까지 난폭하고 못된 사람 같아 보이니 아버지의 재혼이 더 싫고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새어머니와 배다른 오빠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저에게 호칭부터 어머니로 바꿔 부르라면서 호통을 치실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갑자기 생긴 엄마와 오빠들이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면서 오히려 저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또 항상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며 엄마로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셨고 맛있는 게 생기면 오빠들보다 먼저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 노력 덕분인지 저는 약 1년 만에 새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새어머니와 목욕도 함께 다닐 정도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해서 막 집에 들어오셨을 때 몇 번이나 저에게 목욕탕에 같이 가지 않겠냐면서 권했었어요. 본인은 아들만 있어서 딸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재혼이 싫었던 저는 항상 거절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목욕탕에 가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새어머니와 떼수건 한 장씩 들고 매주 주말에 목욕탕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맨날 화장실에 1시간씩 틀어박혀 있으면서 대충 물로만 헹구고 나오나 보네. 아주 지렁이들이 가득한 게 네 몸에 집 짓고 살겠어. 그나저나 우리 딸은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네. 조만간 시집 간다고 하겠어. 나중에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 슬퍼서 어쩌나. 아닌데, 맨날 꼼꼼히 씻는데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지? 뭐 무슨 상관이야. 주말마다 엄마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리고 내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결혼해도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같이 살면 되지.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너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분명히 엄마 아빠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겠다고 한다. 어릴 때 엄마 옆에 붙어서 산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는데 다들 시집 가면 신랑이랑 오붓하게 살겠다면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더라. 새어머니를 밀어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져서 함께 등을 밀어주는 게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별것 아니지만 목욕을 하면서 이런저런 장난스러운 대화들도 오고 가고 목욕이 끝난 후에 요구르트와 빵 하나 입에 물고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좋았죠. 애초에 친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어머니랑 목욕탕 데이트를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로 친딸과 친어머니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항상 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친딸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핏줄인 오빠들을 먼저 챙길 만도 한데 새어머니는 항상 오빠들과 동등하게 저를 대해주셨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 자식이 우선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도록 벌을 받아도 똑같이 받고 선물을 줘도 똑같이 챙겨주셨죠. 무엇보다 새어머니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사실 친엄마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집으로 가지고 온 고물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항상 심심할 때마다 치면서 놀았거든요. 피아노는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배웠기 때문에 악보 보고 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악보 없이 혼자 뚱땅거리며 작곡까지 했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곡들이었지만 노래까지 만들고 있으니 새어머니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 새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니 피아노 연주회 같은 곳이었죠. 뜬금없이 여기를 왜 데리고 왔나 싶었는데 공연이 끝난 후에 여쭤보니 새어머니는 제 반응을 보기 위해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클래식 공연이 어렵고 지루한 편인데 제 표정을 보면서 피아노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예상했던 대로 공연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새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엄마가 지켜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던데 윤서는 피아노 연주하는 게 재밌어? 오늘같이 공연 보면서 엄마는 나중에 우리 딸도 저런 큰 무대에서 연주하면 멋있겠다 생각했는데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지 않아? 피아노 연주하는 게 확실히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긴 해. 제대로 배워서 오늘 갔다 온 공연장보다 훨씬 큰 곳에서 연주하게 되면 기분이 좋긴 하겠다. 그래? 우리 딸이 피아노에 관심이 있긴 하구나. 그럼 이참에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어때? 중학생 때는 뭐든지 이것저것 배워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 피아노 배우면서 재밌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음대 진학도 생각해보고 엄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새어머니는 공연이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평소에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새어머니 말씀대로 제대로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죠. 만약 새어머니가 재능이 있으니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으면 겁이 나서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만약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 찾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비싸다는 음대 진학을 위한 과외를 다 접nhập했어요. 새어머니는 저에게 피아노 과외를 시켜주기 위해서 밖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업일도 하셨죠. 물론 아버지와 새어머니 빼고는 제가 음대 진학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새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던 외삼촌은 한 달에 2~3번씩 찾아와 난리를 쳤죠. 아니, 누나는 왜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이야? 본인 자식들은 저렇게 내팽개치고 식당 일에 부업까지 하면서 남의 자식 피아노 시키니까 좋냐?
쟤한테 정성 쏟을 시간 있으면 진우 공부 과외나 더 시켜주던지. 진우 교육도 과외 보내면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윤서피가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 나온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얘기할 거면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쟤는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생판남인데 왜 자꾸 감싸고 돌아? 근데 쟤도 진짜 양심 없다. 먹이고 재우고 다 해주는데 지가 뭐라고 오빠들보다 더 비싼 교육을 받아먹어. 지금은 과외 수준이지만 음대 들어가면 수억 들어간다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 집 꼴랑 2억밖에 안 한다면서 쟤 음대 보내놓고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외삼촌은 친자식이 아닌 저한테 돈 쓰지 말고 배다른 오빠들에게 쓰라고 집이 떠나가라 난리를 쳤고 보다 못한 새어머니는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실 외삼촌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밥을 먹어도 은근히 고기 반찬은 오빠들에게 밀어 넣어주거나 선물을 사와도 제 것만 쑥 빼놓고 왔죠. 게다가 새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저에게도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너 새엄마한테 가서 당장 피아노 그만두겠다고 해라. 네가 뭔데 새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비싼 예술을 하겠다고 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를 자식으로 받아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야지. 그렇게 양심 없이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너 내가 지켜본다. 좋은 말로 할 때 피아노 그만둬. 외삼촌까지 노발대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 때문에 새어머니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피아노를 관두거나 동네 피아노 학원으로 옮겨서 교육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 사정에 피아노 개인 레슨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으로 옮기거나 아예 관두고 공부하면 안 될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래. 누가 너한테 돈 벌어오랬어? 그리고 입시 시험이 코앞인데 음대 준비하는 내가 과외를 안 받으면 어쩌겠다고 그래. 너는 과외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피아노만 연주하면 돼. 알았지? 결국 저는 피아노 열심히 해서 음대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돈 벌어서 과외시킨 본인한테 보답을 하는 거라는 새어머니 말씀에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배다른 오빠들도 외삼촌처럼 새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제가 비싼 피아노 과외를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올리거나 해도 끝까지 밀쳐내고 할 말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다른 오빠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자랐어요. 새어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죠.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인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에 틀어박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집에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서야, 너 당장 햇빛병원으로 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와야 돼. 알겠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으로 오라니? 누가 아파? 와보면 알아. 지금 통화 길게 할 시간 없어, 윤서야. 빨리 택시 잡아 타고 와. 저는 새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안감이 느껴졌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곧 사망하실 것 같으니 좋은 말을 해주라고 하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숨이 붙어 있으니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약 3시간 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워졌고 외삼촌은 하루가 멀다고 쫓아 큰 소리를 쳤죠. 아니, 쟤는 언제 내보낼 거야? 이제 돈 벌어다 주는 인간도 저 세상 가고 없는데 누나가 쟤를 왜 끼고 살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누나 자식은 진호야. 그러니까 당장 쟤 내 눈앞에서 치워. 나도 계속 얘기했을 텐데. 윤서 마음으로 나온 내 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끼고 살던지 너는 신경 쓰지 마. 내보내라느니 자꾸 헛소리하면 너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저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옆에 아버지가 없다 보니 저는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몰라 새어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밖에 나가 살고 있는 배다른 오빠들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랑 진호 좀 도와줘. 우리 둘이 같이 한다던 술 장사 있잖아. 그게 망해서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와주면 안 돼? 사채업자들이 난리도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장사 꽤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니들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이 안 되어서 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 그게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둘러댔던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어. 엄마,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제발 도와줘. 지금 사채업자들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야. 당연히 비상금이라도 꺼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새어머니는 배다른 오빠들 부탁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서 직접 해결하라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자 배다른 오빠들은 외삼촌한테도 찾아가서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한 것 같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삼촌도 집에 오셨고 새어머니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누나는 생각이 있어 없어? 자식들이 잘 살아보려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진우진우 큰일 날 것 같던데 돈 좀 있으면 얼른 내놔. 남편 다음으로 자식들까지 황천길 보낼래? 본인이 친 사고는 본인이 수습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돼? 학교 다닐 때 힘들게 과외시켜놨더니 술 장사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이제는 망했다고 돈까지 달라고 하네. 아유, 내가 속 터져서 못 살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쟤는 먹이고 입히고 비싼 과일까지 쳐들어서 입시시키더니 정말로 친자식은 나몰라라 하네. 그리고 누나 돈 모아놓은 것 있잖아. 쟤 대학교 보내겠다고 등록금 모으는 거 내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누굴 속이려고 해? 친자식들이 우선이지. 쟤 대학이 먼저야? 돈 없으면 쟤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빼서 애들 빚 갚게 줘. 그렇게 외삼촌은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배다른 오빠들 빚을 대신 갚으라면서 집에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왔죠. 사채업자들은 아들들 얼굴 다신 못 볼 줄 알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당장 돈 내놓으라며 집안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의 말을 듣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는데 집안이 쑥대밭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매일같이 이 일을 겪어야 하나 불안해졌어요. 차라리 새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아놓으신 등록금으로 빚을 갚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새어머니는 아무리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외삼촌과 배다른 오빠들이 찾아와 돈 달라고 난리를 쳐도 끝까지 저를 위해 모아놓은 대학교 등록금만큼은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새어머니의 헌신으로 무사히 음대 신입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새어머니에게 돈 나올 구멍이 없겠다고 생각한 배다른 오빠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뒤늦게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제 방에 있던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빠들이 사고를 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채업자들이 쫓아오니까 혹시 우리 이사라도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새어머니가 문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가방이 내 짐을 정리해 놓은 거니 가지고 집을 나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했던 새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하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갓 20살이 된 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갈 곳도 없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쉽게 짐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을 왜 나가? 여긴 내 아버지 집이니 나는 나갈 이유 없어. 나가고 싶으면 엄마나 나가. 나는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니까. 얘가 진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너 집안 꼴 난리 난 거 안 보여? 네 외삼촌 구박 다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너 키운 값 받아야겠으니 네 아버지가 남긴 집만큼은 순순히 내놓고 나가. 새어머니는 가시 박힌 말들을 내뱉으며 집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죠. 결국 저는 홧김에 짐을 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엇나가지 않고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며 열심히 레슨도 하고 안 쓰고 안 먹으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제 이름을 건 피아노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홧김에 집을 나오긴 했지만 살면서 새어머니를 종종 떠올렸습니다. 물론 저를 무자비하게 내쫓은 새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학창시절 때만큼은 저에게 좋은 엄마였거든요. 또 새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오픈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들러 스카프 선물을 사서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진 않았나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집 앞에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인 것을 봐서 다행히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죠. 당연히 제가 찾아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 새어머니는 많이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이제 이 집엔 볼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엄마 내가 선물을 하나 사서 왔는데 이것만 주고 갈게. 나는 너한테 선물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거 다시 가지고 가.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몇 년 만에 찾아갔으니 반갑게 맞아주진 않아도 최소한 잘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어찌되었건 돈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쌀쌀맞게 대하셨고 선물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집에 들어가 버렸죠. 결국 저는 주인 잃은 선물을 들고 다시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문전박대를 한 새어머니에게 더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새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평생 인연을 끊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다행히 제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오픈하고 약 1년 만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왔던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여자는 시어머니를 잘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저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 가장 큰 복을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는 바쁜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살림도 도와주시고 가끔씩 깜짝 선물도 구매해서 주실 정도로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밖에 장이라도 보러 나가시면 항상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시니까 이웃분들이 딸과 엄마라고 착각을 하신 적도 있었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싫지 않아서 함께 나가면 자연스럽게 딸과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관계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남편도 저를 많이 이뻐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모레 김장이라고 했지? 아무래도 어머니랑 둘이 하기에는 양도 많고 무거운 것들 들고 나르고 해야 하니까 그날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리고 아까 퇴근해서 아침에 못한 설거지랑 빨래 내가 했어. 나 잘했지? 진짜? 오늘 어머니 이모님이랑 놀러 나가신다고 하셔서 내가 퇴근한 후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척척해주네. 너무 고마워. 이거 가지고 뭘. 당신도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 맞벌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남편인 내가 도와줘야지. 또 필요하거나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 알았지? 정말 무슨 복인지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저를 아껴주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게 싸우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며느리로서의 부담, 그리고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덜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커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결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부술 듯이 세게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 신혼집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죠. 대체 무슨 일인데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죠? 그쪽 이진우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업하겠다고 1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갔거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줘도 돈 갚을 생각을 안 해서 말이야.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찾아왔어.
그쪽이 이진우 동생이라면서. 아무래도 네 오빠들은 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 동생인 당신이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겠어. 저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두 사람의 동생이니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채업자들 말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채업자들에게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은 인연을 끊은 지 한참 되었으니까 돈을 받던 협박을 하던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그냥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제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잽싸게 발을 끼워놓고 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서로 피곤해질 일이 생길 거라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 전에 미리 들어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대신 나서서 난리를 쳐주었어요. 아니 오빠들이랑 평소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왔음 모를까. 연락이 끊긴 지가 언젠데 애먼 곳에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온 거야? 그쪽이 잘 모르나 본데 그 사람들 친오빠들도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나온 배다른 오빠들이라고. 이미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 인연 끊긴 지 한참 됐는데 내 아내가 왜 그 돈을 갚습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이랑 관계없는 집이니까 돈을 받아내더라도 그쪽 집에 가서 받아내세요. 배다른 오빠이건 친오빠이건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쪽 오빠들이 빌려간 내 돈 10억 당장 토해내. 아니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차용증이라도 쓰던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훨씬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성질 건드리지 말고 우리 조용히 빚 갚고 끝내자. 사채업자들은 현관문을 부술 듯이 쾅쾅 치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왜 인연을 끊은 사람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나서서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 말에 거들면서 나는 그 돈 갚을 의무 없다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돈 줄 때까지 집 안에 있어야겠다면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문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일을 치르고 나니까 한숨부터 나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 옆에 같이 있어주셨고 남편도 야근이 없을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을 찾아와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인지 며칠 후 주말에 시어머니와 함께 차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배달은 큰오빠랑 큰오빠 여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오빠는 한눈에 봐도 껄렁껄렁한 게 외삼촌과 똑 닮아 있었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큰오빠 여자친구라고 함께 온 사람도 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이 오랜만이다. 야, 너 그 몇 년 사이에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결혼까지 했다면서.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피아노 학원까지 할 정도면 월 몇 천은 버냐? 하긴 우리 엄마가 내 빚 갚아주는 대신에 대학도 보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도 못 벌어먹고 살면 안 되지. 너 대학 갈 때까지 우리 엄마 등골 빨아먹고 자랐잖아. 내가 얼마 버는지는 왜 궁금해. 그리고 오빠는 사고를 쳤으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우리 가족 간에 인연 끊은 지 오래잖아.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아니 대체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 거야? 주소? 내가 누구한테 듣고 왔겠냐? 사채업자들한테 듣고 왔지. 최소한 너는 피해받는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다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가 돈 벌어오면 응대 보내야 된다고 다 너한테 투자해서 내가 이꼬라지 난 건데 양심이 있으면 네가 빚 좀 갚아줘야지 않겠냐? 정말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구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왜 니들이 사고친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냐고 난리를 쳤어요. 큰오빠와 여자친구랑 나누고 있던 대화를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황당했는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쪽이야말로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큰오빠만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연락 끊긴 동생 집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막말로 니들이 우리 며느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야? 할머니, 돈 10억 대신 갚아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건 며느리랑 우리 진호 오빠랑 마무리 지을 문제이니까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라고요. 큰오빠 여자친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치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큰오빠와 큰오빠 여자친구의 행패를 그냥 참고 있지 않았죠. 곧바로 일어서서 큰오빠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더니 돈이 급하면 네 잘난 시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며 한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큰오빠는 저희 시어머니가 문을 닫지 못하게 곧바로 손으로 잡더니 이상한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너 우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려서 바람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골골대고 있는데 왜 이제 등골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다는 거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암이라니? 우리 엄마가 친자식도 아닌 너만 챙기고 걱정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암에 걸려 곧 죽을 날 받아놨다고. 그런데도 네가 우리 무시할 수 있어? 엄마가 너 대학 보낼 때까지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나는 그거라도 대신 받아 챙겨서 빚 청산해야겠으니까 당장 10억 내놔. 네가 돈 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빨리 내놔. 큰오빠는 당장 돈 받아야겠다면서 본인 여자친구와 함께 바닥에 드러누웠고 큰 소리로 당장 본인 빚을 갚으라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큰오빠와 여자친구가 드러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자 곧바로 아파트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도착했고 빨리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잡것들은 경찰서 가는 건 무서웠던 것인지 벌떡 일어나 다음에 또 보자면서 가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큰오빠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들이 워낙 본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병원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새어머니가 암 걸려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큰오빠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쓰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조금 있다가 시혁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네 오빠가 얘기했던 바람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보자. 아무래도 네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말이 나는 자꾸 맘에 걸리고 찜찜하네.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래도 너 키워주신 분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해야지 않겠니? 사실 저도 한번 가봐야 하나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 오빠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요. 평소에도 이득이 있으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저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되네요. 진짜이든 아니든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평소에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도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따 시약이 오면 나랑 한번 가보자. 저도 괜히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큰오빠가 얘기한 바람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아무래도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도 크게 놀라면서 바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큰오빠가 얘기해준 바람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저는 이동하는 내내 불안한 마음에 설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데스크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새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게 맞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간호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새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동안 돈에 눈이 멀어 새어머니가 어린 나를 쫓아냈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어머니도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랐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겨우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 여기 있는 거 알고 찾아온 거야?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엄마 보겠다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저 세상 가기 전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고맙다 내 딸. 꼴이 이게 뭐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더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새어머니는 꼴이 이게 뭐냐는 저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이려 애쓰는 듯했죠. 그러면서 눈물이 맺힌 채로 장난스럽게 예전에 같이 살 때보다 살 많이 빠지지 않았냐고, 그때는 그렇게 살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더니 아프니까 쭉쭉 빠진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죽을 날 받아놓고 병실에 누워 헛소리나 하는 새어머니가 괜히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다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우리 딸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여전히 곱고 예쁘네. 딸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지난번에 찾아왔었을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제야 물어보네. 어린 너를 아무 대책 없이 내쫓아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이렇게라도 우리 딸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거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왜 어린 나를 무자비하게 버렸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친구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레슨하면서 살았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도 엄마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냈잖아. 저는 새어머니의 말에 예전의 일이 떠올라 거의 악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그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하자 새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줄 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딸. 그때 엄마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내보냈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때 오빠들이 사고를 쳐서 큰 빚을 가지고 있었잖아. 사채업자들도 쫓아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딸이 위험한 일에 처할까봐 억지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 다 성인이 된 너에게까지 해코지할 사람들인데 어린 네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그런 것부터 겪으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럼 내가 다시 선물 들고 찾아갔을 때 설명을 해줬어야지. 그때도 빨리 돌아가라고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나 내쫓았잖아. 새어머니는 서러움 맺힌 저의 말에 손을 붙잡으면서 거짓말 아니라고 다시 찾아왔을 때도 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갔을 때 외삼촌이 아무도 모르게 새어머니 이름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잠적해버렸던 상황이어서 억지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외삼촌 때문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며 집에 쫓아오는데 저를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선물을 받아준다면 분명히 제 성격에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자주 찾아올 텐데 사채업자들이 언제 어느 때 와서 돈 갚으라며 난장판을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요. 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에게도 쫓아가 외삼촌이랑 엄마 대신 돈 내놓으라며 괴롭힐 것 같았다고 했어요. 더구나 저를 쥐도새도 모르게 중국에 보내버린다는 말에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내쫓아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외삼촌이 사고를 쳤다고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며 찾아가기까지 한다면 더 큰 상처가 될 테니 그것만큼은 막아내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다시 갔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음에도 꾹 참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더 세게 이야기하고 억지로 등 떠밀어 내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서 새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사연을 듣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사실 저도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를 쫓아냈다고 생각해서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 옆에서 가만히 서 계시던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윤서가 집을 나온 지 세월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전화 한 통만 해주셨어도 애가 마음에 큰 오해를 품고 살지 않았을 텐데요.
예전에 윤서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성격이 무뚝뚝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다고 했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연락은 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제 자식들과 남동생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하지 못했어요. 전화라도 했다가 사채업자들이 눈치채고 찾아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야 남동생 빚 문제가 해결되어 많이 늦었지만 전화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에 들어와 있는 마당에 혹시 딸한테 피해가 될까봐 연락을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편찮으시기 전에 빨리 모녀 상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너무 늦어 안타깝다는 듯 말끝을 흐리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말씀처럼 새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에 일찍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어머니랑 친구처럼 잘 지냈을 때는 성인이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쌓아야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일이 되었죠. 성인이 된 후 쫓겨나듯이 집을 나오게 되었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보니까 친구는 엄마와 함께 피크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도 자주 찍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집을 나오게 된 후 새어머니와 절연 상태를 유지했으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새어머니와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만나게 되었으니 어릴 때의 추억도 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새어머니가 암 말기로 시한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추억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일찍 오해 풀고 추억이라도 많이 쌓아놓을 걸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서랍 속에 있는 가방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더군요. 저는 잠시 어디 밖에라도 나가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새어머니는 뜬금없이 가방 속에서 떼수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죠. 윤서야, 너 혹시 이거 기억나? 우리 딸 엄마랑 매주 주말에 목욕탕 다녔잖아. 맨날 지렁이들이 몸에 집 짓고 살겠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같이 살았던 세월은 짧았어도 윤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억 많아. 이때 수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다 해줘서 쓰지도 못할 텐데 그냥 버리지. 그리고 우리한테 추억이 뭐가 있다고 그래. 남들 다 아는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사진도 같이 찍어본 적 없잖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딸이 쓰던 물건인데.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진은 못 찍었어도 생각보다 추억 많아. 윤서가 비 오는 날 학교 앞으로 엄마가 데리러 오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비 올 때마다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산 같이 쓰고 집에 가기도 하고 또 매주 목욕탕도 다니고 같이 공연도 보러 다녔잖아. 근데 예쁠 때 사진 많이 못 찍어 놓은 건 아쉽긴 하다. 그렇지? 예쁠 때 사진 많이 못 찍어 놓은 것이 아쉽다는 새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들이지 못하고 계속 보관해 놓았던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를 꺼내 목에 매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된 후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새어머니가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쫓아내니까 서운한 마음에 선물로 사갔던 스카프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던졌었거든요.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좋은 스카프인데 그냥 버려지기에는 아까워서 나중에 내가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놓았는데 막상 쓰지도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죠. 결혼을 하면서도 포장을 뜯지도 못하고 그대로 신혼집에 들고 들어가서 볼 때마다 버리던지 쓰던지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니까 큰오빠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출발하기 전에 보관만 하고 있던 주인 잃은 선물을 챙겼었어요. 그때 스카프를 구매할 때는 분명히 이거 메고 여기저기 예쁜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파서 야윈 몸으로 스카프를 메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저의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와, 이 스카프 너무 예쁘다. 우리 딸이 직접 매주니까 더 좋은데?
오늘 병원에 오기 전에 사온 거야? 우리 딸 얼굴만큼 예쁜 걸로 잘 골랐네. 엄마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소중하게 간직할게. 고마워. 이거 예전에 엄마 찾아갔을 때 들고 간 선물이야. 그때 안 버리고 계속 보관해뒀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리네. 그때 받아서 예쁘게 메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 우리 이제야 오해 풀고 있는데 이거 메고 오랫동안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예쁜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그랬구나. 나는 당연히 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줬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엄마가 그때 못 받아줘서. 그리고 이거 메고 엄마가 최대한 버텨볼게. 우리 같이 예쁜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자. 꼭 그러자. 그날 새어머니와 저는 병실이 떠나가도록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새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함께 눈물을 쏟았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새어머니는 가방 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윤서야, 이거 엄마가 계속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이제야 주네. 20살 때 너를 돈 한 푼 없이 밖에 내보낸 게 엄마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 이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딸 결혼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았던 거야. 얼마 되진 않지만 윤서가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어. 이제라도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저는 새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배다른 오빠들과 외삼촌이 돌아가며 사고를 치는 상황에서 이걸 모으려면 안 먹고 안 쓰고 했을 텐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와중에도 이걸 끝까지 지키려 했을 것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새어머니를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눈물만 흘리긴 했어도 이렇게 만나 오해도 풀고 주인을 잃었던 선물도 드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새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소개했고 그날 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를 보내며 밀리네포를 풀었어요. 고등학생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이 벌써 결혼을 했다니. 그래도 사돈과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엄마가 안심이 된다. 결혼식 때 손잡고 들어갈 아빠는 없어도 엄마 자격으로 혼주석에 앉아있고 싶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도 많았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네. 그나저나 우리 딸은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오늘 큰오빠가 여자친구까지 끌고 찾아와서 본인 빚 대신 갚으라며 난리를 쳤거든. 그런데 내가 무시하니까 병원 이름을 알려주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해서 투자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빚 청산하겠다고 우기더라. 뭐라고? 그놈이 네 집까지 쫓아갔단 말이야? 너랑 똑같이 신경 써서 키웠는데 왜 그놈들만 그 모양인지. 윤서야, 큰오빠가 한 얘긴 신경 쓰지 마. 음대 준비 시킨 것도 대학교 등록금 준 것도 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니까 네가 갚아줄 필요 없어. 그리고 어차피 네 오빠들 곧 있으면 옴짝달싹 못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저는 배다른 오빠들이 옴짝달싹 못할 거라는 새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새어머니와 회포를 풀었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오빠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주말에 새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찾아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땡땡경찰서인데요. 지금 아드님들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 때문에 체포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아드님과 직접 통화하시도록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진호인데 결국 형이랑 경찰서에 잡혀 들어왔어. 그런데 경찰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도 아들들이 옥살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지난번에 여기 찾아왔을 때 엄마가 얘기했잖아.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으라고. 이번엔 니들이 뭐라 해도 안 도와줄 거니까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구해서 해결하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그만 끊는다. 갑자기 경찰서는 뭐고 중고거래 사기 혐의는 뭔지 정말 혼란스러웠죠. 제가 새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배다른 오빠들이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 쫓아오고 급하니까 중고거래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합의하면 형량이 줄거나 풀려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새어머니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다 해요.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새어머니는 앞으로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오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일부러 세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한다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 말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배다른 큰오빠는 빚도 갚고 합의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 집에 사채업자들을 보내고 직접 찾아와 협박까지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상납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배다른 오빠들은 경찰들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다른 오빠들은 합의도 하지 못하고 빚도 갚지 못한 채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 새어머니의 병간호를 착한 시어머니께서 맡아주셨고 곁에 딱 붙어서 먹고 자고 지내며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셨죠. 그리고 저와 남편도 매주 주말에는 꼬박꼬박 새어머니가 있던 호스피스 병원에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었고 새어머니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스카프 메고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자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대신 병원 앞 공원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와 새어머니까지 다 같이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은 것으로 대신했죠. 그래도 저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행복한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 세상 가기 전에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니 새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사돈, 혹시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 딸 변함없이 예뻐하고 아껴줘야 해요. 내 딸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돈이 옆에서 아픈 나를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요. 사돈이 나중에 저 세상에 오게 되면 내가 꼭 보답할게요. 사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오래 버티고 사셔야죠.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버티고 싶은데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서방도 지금처럼 우리 딸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 그리고 서윤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둘이 아들, 딸 낳고 예쁘게 잘 살아. 알았지? 새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면서 하늘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하셨죠. 또 피는 안 섞였지만 저는 언제나 새어머니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새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새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언제나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오늘은 새어머니가 떠나신 지 5년이 되는 날이네요. 새어머니가 여행을 마치고 원래 있던 별로 돌아가신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새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 쓰라고 남겨주신 것일 테지만 저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에서 새어머니가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또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아들이 생겼고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딸도 생겨서 저희 집은 지금 북적북적하답니다. 어느덧 요 녀석들이 5살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쯤 새어머니는 여행을 마치고 하늘에 도착해서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고 흐뭇해 하시겠죠. 가끔 목욕탕에서 아이들의 등을 밀어줄 때 엄마가 사용하신 떼수건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간지럽다고 웃으며 저에게 물을 튕기죠. 그럼 저는 오래전 엄마의 따뜻한 손과 미소를 추억해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늘에 있는 새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바르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지금 이 글을 들어주고 계시는 애청자님들께서도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